예, 이번 영상은 정말 짧습니다. 예, 따자오 엠브레입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이 영상의 마지막을 찍고 있다 보니까 너무 신이 납니다. 드디어 옆집에서 이제 뛰쳐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 부분은 정말 간단하고 상식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할 때 법원에서, 검찰에서 아니면 내용 증명 우편이 오면은 너무 겁이 나서 우선 저한테 무조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실은 난데없이 누군가가 나한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 그리고 이럴 때 좀 겁이 나고, 또 이제 법원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뭔가 등기 우편이 날아왔다. 이럴 때 좀 겁을 먹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뭔가 당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야, 내가 공증까지 받아놨어, 뭐 이런 얘기에 뭔가 덜컥 겁이 나서 저한테 전화, 야, 공증 받으면 그 큰일 난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요 옆에 있는 목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 우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의의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에 왔다 갔는지, 그러니까 등기라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우편이 갔다, 도달됐다라는 것까지는 증명해 주는 게 등기 우편 서비스고, 내용 증명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이 갔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겠다라는 서비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법적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게, 상대방과의 이제 조만간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뭐 네가 언제 그런 편지를 보냈냐, 난 등기 받은 적은 있는데 그런 내용을 받은 적은 없다, 뭐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용 증명 우편을 이제,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을 보낼 때 있어서, 그러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 증명이 된 우편을 보내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런 내용 아니다라고 해봐야 이제 우체국에 가서 제가 그때 보냈던 내용 증명해 주세요 하면은 법원에다 제출을 할 수 있는 용도를 줍니다. 그래서 실제 우체국에 가셔서 하셔도 되지만, 인터넷 우체국 그 홈페이지 사이트에 가셔도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한 제도이고 실제로 그게 법적 의미는 있지만, 그 뭐 내용 증명 우편을 받았다 해서 뭐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뭐 편지는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소송을 하기 전 단계에서 좀 확실하게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뭐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법적으로 분쟁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내용 증명 우편으로 우편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로, 공증이라는 거의 의미를 보자면, 그러니까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겁니다. 근데 공증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 공증인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공증인 인가를 받은 자가 이 문서가 진짜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역시나 이것도 엄청난 법적 효과가 있다, 강력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우리가 이제 뒤에서 뭐 법적 용어는 있습니다만 이해하시기 쉽게 강한 공증과 약한 공증으로 단어를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 이 문서에 이제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 명의자들 모두가 공증인 사무소에 모여가지고 현장에 모여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증인이 받아 적어서 문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서명을 다 모두가 했을 경우에 그렇게 작성된 문서, 그런 공증은 강한 공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문서의 명의자가 뭐 A가 있었고 B가 있었는데, B 혼자 이거 달랑달랑 들고 가가지고 공증인한테 이거 A랑 내가 쓴 계약서인데 이거 이제 사인해 달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인을 받은 약한 의미의 공증이 있겠죠. 근데 이거 둘 사이에 법적인 이제 효과 차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강한 공증이라는 거는 이런 문서가 그러니까 몇월 며칠 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이 명의자 A, B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서 작성된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모여서 이 앞에서 작성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뭐 A랑 B랑 이제 계약을 하면서 뭐 이때까지 돈을 안 주면 뭐 그 즉시 집행을 한다, 뭐 이런 인락 문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 강한 공증 같은 경우 실제로 뭐 소송하고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거 들고 그냥 법원에 가서 저 사람 재산 집행해 주세요 하면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압류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고, 그 약한 공증은 아까 말씀드린 달랑달랑 들고 가서 한 거다 보니까 그냥 그 시점에 B가 그런 문서를 들고 왔다는 정도까지인 거지, 그 내용이 A의 의사에 기했다는 것까지는 이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개의 경우 이제 문제되는 게 강한 공증이 아니라 약한 공증 문제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한 공증이면 사실은 아니, 내가 뭐 무서워할 것도 다툴 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 같이 가서 한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 야 그거 다 공증 받아놨으니까 너 큰일 났다고 하는데, 아니 뭐 큰일 날 게 뭐가 있습니까? B가 그날 공증 사무실에 갔다는 것만 사실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문서 내용 자체가 뭐 위조가 되지 않은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까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정증서 그리고 사서증서라고 이제 법률 용어를 부르는데 수수료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공증제도는 이렇다라는 거, 이런 거를 이 옆에 있는 것도 한번 정지해 놓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이제 등기 우편이 날아올 때 많이들 겁을 이제 내시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민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급 명령, 가압류, 가처분, 뭐 또 소장 이런 것들이 날라올 수 있겠고, 형사는 뭐 고소장, 출석 요구서, 소환장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핵심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원에서 이런 등기 우편이 온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받아야 될 사람이 직접 받는 경우, 혹은 받아달라고 직접 부탁한 경우, 아니면 가족일지언정 제발 그 받지 좀 마십시오. 그게 송달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서류들은 그 송달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아니면 14일 뭐 한 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송달 받은 날로부터 그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출장 일주일치,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한 2주짜리 출장을 갔는데 가족이 그냥 그거 덜컥 받아버려가지고, 그럼 송달 기점이 시점 카운트가 들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이 기간의 카운트다운이 끝나가지고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는 다툴 수 없게 돼버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탁하지 않은 이상 가족일지언정 그 법원에서 온 문서들은 수령을 하시지 않는 게 맞겠습니다. 부득이 수령을 하셨다면 그 전화해서 바로 확인하고 내가 대신 열겠다고 해서 열어서 내용을 알려주셔야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런 서장을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서류들을 받는다 했을 때 그 서류들이 뭐 어떤 그것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저 민사는 소장, 상대방이 나한테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급 명령 비슷한 건데, 옆에 있는 게 깨알 같은 글씨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실은 또 말씀드린 게 낫겠죠. 지급 명령이라는 거는 원래는 정식 소송을 해가지고 돈을 받을 게 있으면 정식 소송을 해가지고 이겨야지만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너무 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지급 명령, 소재기가 아니라 소장이 아니라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한 경우, 이런 경우 우선 법원은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지급 명령을 상대방한테 보냅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걸 안 다투고 2주가 지나버리면은 그냥 이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받은 사람이 무슨 소리냐, 난 그런 돈 빌린 적이 없다 라고 하면 정식의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이제 지급 명령이라는 제도이고요. 실제로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효력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받으신 분들이 2주 안에 그걸 다투기 때문에 결국에는 괜히 소송 기간만 늘어나는 뭐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게 실무적인 부분이고, 근데 이제 가압류랑 가처분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는데 이겼는데 이 사람이 그 사이 돈을 빼돌리면은 결국 내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사람 재산에다가 가압류 내지는 이 사람에게 뭐 금전이 아닌 거예요. 그 가처분, 이렇게 미리 보전 처분을 해놓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변호사를 활용하신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다 처리를 하고 소송을 진행을 할 거고,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민사소송하는 나홀로 소송인 경우에는 이 가압류와 가처분, 보전 처분 같은 경우를 꼭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면은 이제 저기 법무사 사무소를 활용하시더라도 그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그 문서를 받은 게 내가 가압류 가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라면은 누군가가 내 재산에
보존 처분을 건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가압류 가처분은 취소를 구해야 되겠죠. 하다 보니까 소장을 받으면 내가 이제 소송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급 명령을 받으면 이의를 제기를 해야겠고, 민사에서 가압류 가처분 통지를 받으면 이거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겠고요. 그러니까 덜컥 겁을 드시지 마시고 민사는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형사인 겁니다. 형사가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형사는 그러니까 제 영상 아니면 인터넷 검색 이런 걸로 사실 해결하실 부분에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성질이 그렇지가 않죠. 하다 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은 드시지 마시고요. 우선은 요 단어를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참고인 소환, 그러니까 검찰 경찰에서 참고인 소환을 할 때가 있고 피의자 소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사 대상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검찰 단계에 있을 때는 나는 참고인일 수도 있고 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피의자를 뭐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만약 내가 근데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이라면, 뭐 제3자일 뿐이라면은 나는 참고인일 뿐이지 뭐 피고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뭐 개념을 지금 이렇게 잡으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면 나를 법원에서는 증인이라고 해서 나를 재판에다 불러서 세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그렇습니다. 내가 수사 대상인 사람이면 나는 참고인일 수도 있고 피의자일 수도 있고 피고인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수사 대상이 아닌 제3자라고 했을 때는 나는 참고인일 수는 있지만 피의자일 수는 없고 피고인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증인일 수는 있겠죠. 네, 이런 개념들을 이제 잡으시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것처럼 참고인 소환 안 가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안 가면은 후일 이제 강제로 출석을 강제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응하시는 게 좋겠지만 사실은 한두 번 정도는 튕기시는 것도 실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이거 말 해도 되나? 근데 피의자 소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갈 수가 없겠죠. 이제 안 가면 이제 구임 영장이 나올 테니까 증인 소환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증인 소환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소환장이 왔을 때 그 밑에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거절했을 때 내가 법적으로 페널티를 받는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써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뭐 상식을 가지고 계시기에는 헷갈리시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읽어보시는데,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형사는 정말 엄격하기 때문에 잘못하다 군대를 3번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형사는 변호인과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된다. 하지만 형사절차 변호사 비용은 매우 비싸다. 대신에 그 국선 변호라는 제도가 있는데, 국선 변호라는 제도도 있지만 국선 전담 변호인이라는 제도, 이건 별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선 전담 변호인 이 제도에 있는 변호사분들이 상당히 저렴하고 상당히 실력 있게 처리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 형사적으로 법원에서 아니면 검찰 경찰에서 서류를 우편을 받았다, 등기 우편을 받았다라고 하신다면은 우선 네이버도 검색해 보시지만 변호사도 찾아가 보시고, 비용이 부담이 되신다면 국선 변호인보다는 국선 전담 변호인을 어떻게 선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셔서 해야겠는데, 그렇죠. 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저도 이제 뭐 조심스럽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밑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 달아주시면은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리거나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예, 즐거운 밤 되십시오. 예, 바이.